조선의 궁궐 한복판에서 만삭의 여인이 차가운 겨울밤 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왕의 아이를 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비는 그녀를 궁 밖에 버렸고, 그녀는 오라비가 씌워준 거적 한 장의 의지에 눈보라 속에서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직접 아이의 생모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왜 이 여인은 끝내 후궁이라는 이름조차 얻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이 끔찍한 사건은 13년 동안 철저히 감춰져야 했던 것일까? 그 숨겨진 이야기의 문이 오늘 조용히 열립니다. 조선이 지우려 했던 한 여인의 삶, 효빈 김씨의 비극과 진실을 지금부터 따라가 봅니다. 조선의 궁궐은 화려한 기와와 비단 뒤에 사람의 얼굴을 숨기는 곳이었다. 그곳에서는 웃음과 축복보다 질투와 두려움이 먼저 불을 켰고, 한번 번져오른 시기심은 궁궐의 규범보다 더 잔혹한 법칙을 만들었다. 효빈 김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법칙이 한 여인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또 어떻게 지워버리는지를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이름 있는 자들의 다툼이 아니라 이름 없는 여인의 삶 속에서 피어난 가장 조용한 비극이었다. 김 씨는 본래 원경왕후 민 씨의 여종이었다.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고, 어린 시절 어떤 마음으로 궁중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도 전해지지 않는다. 그녀에게 주어진 이름 한 자조차 사서에 온전히 남지 않았다. 다만 왕비의 여종이었고 왕의 눈에 들어 임신을 하게 되었으며, 바로 그 사실이 그녀의 삶을 한 번에 흔들어버린 운명이 되었다는 것만이 분명하다. 태종은 강단 있는 군주였으나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면도 있었다. 김 씨를 궁 밖 근처에 살게 한 것은 혹시라도 왕비의 눈에 띄어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그 조치 자체가 이미 왕비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왕비는 마음속에서 김 씨를 지워버릴 수 없는 존재로 받아들였고, 지울 수 없다면 궁 밖으로 밀어내야 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임신 3개월 무렵 김 씨는 행랑방으로 옮겨진다. 행랑방은 궁궐 체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의 공간이었다. 그곳은 신분을 다시 확인시키는 장소이며, 왕비가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김 씨는 아직 몸을 가눌 수 있었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아이가 태어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다. 비극은 1402년 겨울, 그녀가 만삭이 되었을 때 찾아왔다. 원경왕후는 그녀를 궁문 밖으로 내쫓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궁에 둘 수 없다. 그 한마디가 김 씨의 몸과 아이의 생명을 겨울 찬바람 속으로 내던지는 명령이 되었다. 눈발이 날리던 그날, 김 씨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문 밖에 나앉아 있었다. 숨을 몰아쉬며 배를 움켜쥔 채 바람을 견뎌야 했고, 몸을 웅크릴 공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망도 애원도 남기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단지 몸 안에 작은 생명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만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을 것이다. 그 위태로운 순간에 나타난 사람은 그녀의 오라비 화상이었다. 궁 밖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는 거적 한 장을 펼쳐 바람을 막아주었다. 그 거적은 김 씨에게 마지막 남은 벽이었고, 아이에게는 첫 번째 지붕이었다. 그렇게 찬바람과 고통 속에서 경령군 이비가 태어난다. 아이를 품에 안은 김 씨는 잠시나마 살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을지 모른다. 그러나 왕비는 다시 명을 내렸다. 김 씨와 아기가 겨우 거처하던 자리는 빼앗겼고 이부자리까지 모두 철거되었다. 그들은 궁 노비가 사는 허름한 토담집으로 옮겨졌다. 흙벽 사이로 바람이 들고 바닥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곳이었다. 김 씨는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아기는 아직 숨결이 고르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몰래 내민 말 한 필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궁중의 한 종이 동정심에서 내어준 말이었다고 한다. 그 덕분에 김 씨는 아기를 품에 안고 7일을 버티며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김 씨의 몸은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했다. 혹독한 추위, 먹을 것의 부족, 산후의 고통이 겹쳐 결국 중병을 얻었다. 그녀가 파주 교화로 옮겨진 것은 그 뒤의 일이다. 교화는 비교적 조용한 고을이었고 그곳에서 김 씨는 숨을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안정된 시기를 잠시나마 보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망가진 뒤였다. 그럼에도 그녀가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로서의 본능, 그리고 조용한 의지였다. 궁궐에서 버림받고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채 살아가야 했지만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그녀를 버티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왕비의 권력은 견고했고 누구도 그 앞에서 입을 열 수 없었다. 태종조차도 당시에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 정치적 이유가 있었겠지만 왕 또한 왕비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흔들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1415년 태종은 민씨 일가를 숙청하면서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한다. 아이의 생모가 겪은 고초가 지나치다. 이 말로 태종은 당시의 진실을 드러냈지만 이미 김 씨가 겪은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 폭로는 그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씨 일가를 향한 정치적 정리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김 씨는 생전 단 한 번도 정식 후궁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경령군의 생모 김 씨라는 설명으로만 남았다. 후궁의 품계는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았고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다. 오직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만이 그녀의 존재를 대신했다. 그녀는 1454년에 세상을 떠난 뒤 고종시대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효빈이라는 칭호를 받는다. 조선이 한 여인을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았던 긴 시간은 이렇게 지나서야 비로소 마무리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왕비의 질투나 여인 간의 다툼이 아니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체계 안에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던 이들의 삶이 어떻게 쓰러져 갔는지를 보여준다. 권력의 그늘은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드리워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가장 약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닿는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정이었다. 차갑고 고통스러운 겨울밤에도 이름 없이 추방당하는 순간에도 김 씨의 마음은 오직 하나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오늘까지도 기록 너머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다. 궁궐의 이야기는 종종 한 사람의 감정보다는 권력의 기류로 움직인다. 원경왕 후 민씨가 김씨를 향해 품었던 분노 또한 단순한 질투로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왕비는 단지 남편의 총애를 빼앗겼다는 이유로 격분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배경, 그녀가 짊어진 가문의 계산, 그리고 조선 왕실을 둘러싼 정치적 바람이 그녀의 감정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한 여종의 임신이 그녀에게 준 위협은 감정이 아니라 체제의 균열로 느껴졌을 것이다. 이는 김씨 개인에게 향한 감정이 아니라 왕비라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의 몸부림이었다. 원경왕후는 조선 초기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녀의 친정인 여흥 민씨 가문은 조선 건국 과정에서 이성계와 함께 권력을 잡았고 개국 공신들 사이에서도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원경왕후는 단순히 왕의 아내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의 정당성을 지키는 가문을 대표하는 위치였다. 남편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많은 측근을 제거하고
피해 정치를 펼칠 때 원경왕후는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진 인물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여종의 임신은 궁궐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왕실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였다. 궁궐에서 여종이 왕의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다. 그것은 곧 누구에게 왕의 마음이 향해 있는가, 왕비의 위상은 안전한가라는 정치적 문제로 연결된다. 왕비의 영향력이 약해진다면 그녀의 가문 즉 민씨 일가의 정치적 입지 또한 위험에 놓인다. 조선 초기의 왕권은 아직 흔들릴 여지가 많았으며 친정 세력의 균형은 왕비의 위치와 직결되었다. 따라서 원경왕후에게 김씨의 존재는 단순한 감정적 불편이 아니라 가문의 명운을 위협하는 씨앗이었다. 김씨의 임신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 왕비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여종은 기록에 남지 않는 존재였고 궁궐 안에서 목소리가 없는 자였다. 그런 자가 왕의 아이를 품었다면 그 자체로 왕비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권력은 말보다 더 빠른 소문으로 움직인다. 왕이 한 여종을 따뜻하게 품었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민씨 가문이 앞으로 직면할 위험은 더 커질 터였다. 그렇기에 김씨에 대한 왕비의 행동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에서 비롯된 면이 컸다. 그녀를 행랑방으로 내쫓고 만삭의 몸으로 국문 밖에 버린 것도 잔혹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는 방식의 제거였다. 왕비는 김씨가 살아남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아이 또한 무사하길 바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왕실의 안정은 왕비의 정통성, 왕비의 정통성은 곧 가문의 힘이었다. 조선 왕실의 권력 구조는 여인의 감정보다도 훨씬 큰 정치적 움직임에 따라 흔들렸다. 이때 태종의 위치 역시 복잡했다. 그는 김씨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지만 전적으로 왕비의 뜻에 따르는 모습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김씨에게 정식 후궁의 지위를 내리고 보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태종은 즉위 과정에서 이미 많은 피를 묻히고 올라선 왕이었다. 그의 왕권은 다소 불안정했고 내부적으로는 방원 세력이, 외부적으로는 민씨 가문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김씨를 노골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왕비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의미가 되며 민씨 일가 전체를 자극하는 일이었다. 태종은 정치적 고려 끝에 침묵을 선택한다. 그 침묵은 김씨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외풍이었고 왕비에게는 행동의 묵인으로 작용했다. 왕비의 행동이 반복적으로 과해진 것은 이 때문이다. 김씨가 출산 후 거처하던 자리를 빼앗고 이부자리까지 철거한 것도 단순한 감정보다는 왕의 시선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조치였다. 왕비는 궁궐에서 가장 강력한 감시자였으며 왕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었다. 김씨와 아기를 궁노비가 사는 토담집으로 옮긴 것도 그녀의 존재를 궁궐 체계에서 완벽히 지우기 위한 과정이었다. 현실적으로 김씨는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왕비의 시야 밖으로 사라져야만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김씨가 겪어야 했던 고초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왕비는 김씨를 적으로 삼았지만 김씨는 왕비에게 적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김씨는 왕비의 위치를 위협할 의도도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왕비가 느낀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권력은 종종 실제의 위협보다 가능성에 더 격렬하게 반응한다. 김씨는 바로 그 가능성의 상징이었다. 궁궐에서의 여인 간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치의 그림자에서 움직인다.
원경왕후가 김 씨를 몰아낸 이유도 여인 간의 사적 다툼이 아니라 권력의 그늘 아래 움직인 왕비의 의무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을 지켜야 했고 왕실의 정통성을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 여인의 인간다운 삶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김 씨는 권력을 위협한 인물이 아니었지만 권력을 가진 이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궁궐에서 가장 큰 잔혹함은 감정이 아니라 권력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에서 나온다. 왕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으나 그 자리의 그늘은 너무 깊어서 한 여인의 삶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 씨는 그 어둠의 그림자 아래서 자신의 이름도 지위도 목소리도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조용한 고통 속에서 조선 왕실의 구조적 비극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태종 이방원의 삶은 결단과 피비린내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는 고려 말의 격동 속에서 수많은 형제들과 정치적 동료를 직접 베어내며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고, 그런 그에게 권력은 단순한 지위가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었다. 그런 태종에게조차 김 씨의 문제는 쉽게 다룰 수 없는 난제였다. 그녀가 품고 있었던 아기, 즉 경령군은 그의 피를 이은 자였고, 피부치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왕비 원경왕후 민 씨의 정치적 무게는 그 어떤 감정보다 강하게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태종은 이 사건에서 보호자도 정면 대응자도 되지 못한 채 침묵하는 자리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정치적 무게로 짓눌린 그의 선택이었다. 태종은 왕위에 오르면서 이미 민씨 가문과 깊이 얽혀 있었다. 원경왕후 민 씨는 태종의 정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강력한 후원자였고, 태종의 즉위 정당성을 세우는 데 중요한 기둥이었다. 그녀가 무너지면 태종의 권력 또한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태종 개인은 강하지만 조선 왕조 초기의 왕권은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정 내부의 균형은 왕비 가문과 방원 세력의 교차 위에 있던 셈이다. 이를 고려하면 김 씨의 임신이 알려진 순간 태종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정치적으로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태종이 김 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다. 그녀를 궁밖 가까운 곳에 살게 한 것도, 직접적인 박해를 피하도록 배려한 것 또한 태종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런 조치가 오히려 원경왕후의 분노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충분히 예측했을 것이다. 태종의 침묵은 김 씨에 대한 외면이 아니라 왕비의 분노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계산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하지만 이 계산은 결국 김 씨에게 고통을 안기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왕이 지켜주지 못하는 여인은 궁궐에서 가장 쉽게 무너지는 존재였다. 김 씨가 국문 밖으로 내쫓겼던 그 겨울날, 태종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왕비의 행동을 제어하려면 왕의 권한을 직접 사용해야 했고, 이는 곧 민씨 가문과의 충돌을 의미했다. 김 씨의 생명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 왕비와 맞서는 일은 태종의 정치적 기반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었다. 태종은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그의 판단 기준에는 개인적 죄책보다 국가와 왕권의 균형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판단이 김 씨의 비극을 확장시켰다. 그런데 태종의 침묵을 단순한 냉정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김 씨가 출산한 뒤 파주 교화로 옮겨졌을 때 태종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는 징후가 있다. 김 씨와 경령군의 생사는 왕에게도 중요했다.
태종은 그들을 궁궐에서 적당히 멀리 두어 왕비의 감시를 피하도록 했고, 동시에 왕실의 틀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게 했다. 김씨가 기록에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살아가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녀의 존재가 궁궐 안에서 크게 드러나면 왕비의 분노는 다시 번질 수 있었다. 하지만 태종의 이러한 배려는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김씨가 겪어야 했던 고초는 태종의 마음에 결코 가벼운 짐이 아니었을 것이다. 겉으로는 정치와 국가를 위해 침묵을 택한 군주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지키지 못한 한 여인과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죄책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태종의 마음에서 더 큰 무게가 되었을 것이다. 태종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죄책감은 결국 1415년 민씨 일가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터져나왔다. 태종은 그때 김씨의 일이 왕비의 과오였음을 직접 언급하며 그 사건을 조정의 사람들 앞에 드러낸다. 그는 경령군의 생모가 겪은 고초가 지나쳤다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공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왕비와 민씨 가문을 향한 분노, 자신이 놓아버렸던 한 사람에 대한 늦은 고백, 그리고 무엇보다 죄책감의 발로였다. 김씨의 죽음 이후에야 나온 이 발언은 태종이 자신의 선택이 남긴 상처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런데 이 폭로는 김씨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민씨 가문을 정리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었다. 김씨의 고통은 정치적 도구로 다시 한번 사용된 셈이다. 그녀는 생전에 보호받지 못했고 죽은 뒤에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태종의 늦은 고백은 결국 또 다른 정치적 행동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공식적인 후궁 품계조차 받지 못한 채 경령군의 생모 김씨라는 기록 하나만으로 남았다. 태종의 침묵은 왕권 강화와 정치적 안정이라는 큰 목적을 위해 선택된 것이었지만 그 선택은 한 여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김씨는 권력을 위협할 의도도 야망도 없었지만 권력의 무게는 그녀에게 가장 먼저 떨어졌다. 그 속에서 태종은 보호자도 구원자도 되지 못한 채 자신의 길을 걸었다. 시간이 지나 죄책감이 깊어졌을 때 그는 진실을 말했지만 그 말은 김씨에게 어떤 보상도 될 수 없었다. 우리는 하나의 씁쓸한 결론에 도달한다. 왕의 침묵은 때로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김씨의 삶은 침묵 속에서 흔들렸고 그녀의 아들은 그 흔들림을 지켜보며 자라야 했다. 태종이 선택한 정치적 판단은 국가의 기반을 다졌지만 동시에 한 여인의 삶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죄책이 뒤늦게 터져 나오더라도 잃어버린 이름과 지워진 삶은 되돌릴 수 없었다. 이 비극을 만든 것은 왕비의 질투만이 아니라 왕의 침묵이었다. 사람의 삶은 기록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기록되지 않은 삶이라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흐르고 누군가의 인생의 흔적으로 남는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한켠에서 조용히 사라져간 김씨의 삶은 기록에서조차 밀려나 있었다. 그녀는 이름조차 후대까지 전해지지 않았고 단지 경령군의 생모 김씨라는 설명을 붙인 채 역사의 가장자리에 남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기록은 사라졌는데도 그녀의 이야기는 왕비도 왕도 아닌 가장 평범한 여인 중 한 사람의 고통을 통해 조선 왕조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어쩌면 그녀는 이름을 잃었지만 그 잃어버림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남긴 셈이다. 김씨는 출산 이후 파주 교화로 옮겨졌다. 교화는 궁궐과 멀었고 권력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곳처럼 보였지만 그곳이 그녀에게 안식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산후병과 혹독한 겨울의 고초는 그녀의 몸을 완전히 상하게 했고 그 상처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녀는 살아야 했다. 아들 경령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령군은 태종의 아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머니 김씨의 품에서 자라야 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치, 왕비의 미움을 받아 다시 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출생, 그것이 경령군의 운명이었다. 김씨는 아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었을까?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녀가 아이에게 세상에 대한 원망을 심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김씨의 삶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인내이며 원망이 아니라 견딤이다. 이는 고통을 겪은 여인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일지도 모른다. 더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탓하는 대신 살아남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마음만 선택한다. 김씨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나 아들이 성장할수록 김씨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을 것이다. 경령군은 왕의 핏줄인데 왕의 집에서 자랄 수 없는 아이였다. 어머니의 고통이 곧 아들의 불안정한 미래가 되는 것을 김씨는 알고 있었다. 왕의 자식임에도 궁 밖에서 성장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고 어떤 권력도 기대할 수 없었다. 김씨가 아들을 키우며 느꼈을 외로움은 단순히 궁궐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미래에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운명을 떠안았기 때문일 것이다. 세월은 김씨에게 잔인하게 흘렀다. 그녀는 생전에 단 한 번도 공식적인 후궁 품계를 받지 않았다. 후궁의 품계를 받는다는 것은 왕의 인정을 넘어 왕실의 구성원으로서 존재를 보장받는 일이었다. 그러나 김씨에게는 그 지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조선 왕실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왕실 밖 사람처럼 취급되었다. 이는 그녀가 지닌 신분의 모순이자 그 시대 여인의 비극이었다. 궁궐은 그녀의 몸을 통해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만 필요로 했을 뿐 그녀의 삶은 필요하지 않았다. 김씨는 조선의 기록 속에서 가장 고요하게 사라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1454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죽음은 조정에서도 큰 논의 없이 지나갔다.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다. 기록에는 단지 경령군의 생모 김씨 사망이라고만 쓰여 있다. 그것이 그녀에게 허락된 마지막 문장이었다. 인간의 삶이 이렇게 간단히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서글프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짧은 문장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생존의 순간들, 고통의 날들, 그리고 아들을 향한 오래된 사랑이 숨어 있었다. 그녀가 죽은 지 수백 년이 흐른 뒤에야 고종은 그녀에게 효빈이라는 칭호를 추증했다. 후대의 왕이 그 이름을 되돌려준 것이다. 역사는 종종 뒤늦게 손을 내민다. 그러나 그 손길은 과거를 되돌릴 수 없고 생전에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을 사후에 붙여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효빈이라는 칭호는 그녀의 삶의 고통을 보상하기보다는 조선 왕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기록하지 않은 채 지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에 더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기록은 짧지만 그 짧음 속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권력과 고통을 더 선명하게 본다. 왕비의 질투, 왕의 침묵, 여인의 고통, 아이의 운명,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삶에 얽혀 있다. 김씨의 존재는 조선 왕조의 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권력의 그늘 아래에서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이 쉽게 사라지고 그 사라짐 속에 왕조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삶을 뒤돌아보며
조용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만약 그녀가 궁궐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만약 태종이 조금 더 그녀를 보호할 수 있었다면, 만약 원경왕후가 자신의 두려움보다 여인의 삶을 먼저 바라보았다면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을까?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고 하지만 그 물음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 물음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되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한 사람의 삶은 얼마나 쉽게 지워질 수 있는가를 되묻는다. 김 씨의 삶은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인간의 얼굴을 담고 있다.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약자의 삶,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에 홀로 견뎌야 했던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꺼지지 않았던 모정의 불빛. 그녀가 남긴 것은 이름 없는 여인의 비극이 아니라 그 비극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보편적 진실이다. 우리는 그 진실을 통해 조선 왕족뿐 아니라 오늘의 삶까지도 돌아보게 된다. 역사는 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지만 사실 그 역사를 떠받친 것은 이름 없는 이들의 울음과 숨결이었다. 효빈 김 씨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다. 왕의 아이를 품고도 후궁의 이름 하나 얻지 못한 채 왕비의 질투 속에 추방되었고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생명을 밀어 올리듯 아들을 지켜냈다. 그러나 조선은 그녀에게 단 한 줄의 온전한 기록도 남겨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다. 지워졌던 삶일수록 시간이 흐른 뒤 더 깊게 떠오른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의 본질을 드러내고 모정의 힘이 얼마나 강인한지를 보여주며 사람의 삶이 기록보다 훨씬 넓고 깊다는 사실을 가만히 일러준다. 왕비의 질투도 왕의 침묵도 조정의 계산도 그녀를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생은 한 어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텼던 사랑의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누가 옳았는가, 누가 더 강했는가를 중심으로 역사를 읽는다. 하지만 효빈 김 씨의 이야기는 묻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힘인가 아니면 견딘 마음인가? 궁궐의 높은 담장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고 왕의 권력도 그녀를 구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삶은 조선 왕조의 한복판에서 가장 인간적인 흔적을 남겼다. 그 흔적은 기록보다 오래 남는다.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비록 이름은 지워졌으나 그녀가 견딘 계절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녀의 선택과 눈물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라도 그 삶 안에는 지켜야 할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왕비도 왕도 기록도 그녀를 외면했지만 역사는 결국 그 조용한 마음을 기억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다시 그녀의 이야기를 찾아온 이유다.